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하군요. 옷차림 신경 쓰십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시민단체에 또 막힌 개인정보 활용,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거꾸로 가는 혁신성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시민단체의 보호 강화 주장에 정부 독립규제부처를 추진한다. 규제 완화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규제 풀기는커녕 사실상 활용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남북 합의 때문에 군 응급 헬기 못 떴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군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구 GP 총기 사고, 김일병 사망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와 관련 내용인데요. 군사합의서의 군사분계선 10km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승인이 10분 넘게 지체됐고, 이로 인해서 병사는 숨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국방부, 군은요, 군사 합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해고, 실직자도, 해고자도, 실직자도 노조할 권리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정교조 법외화 근거된 가입 금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해고자, 실직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판사 탄핵, 국회 떠넘기고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굉장히 비판적인 제목이네요. 국회에 떠넘기고, 이런 표현이 제목에 등장했습니다. 법관 대표의 결의안 파장이 확산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침묵하나, 찬반 양측에서 불만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차지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민병덕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배정호 세안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 기사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지사의 침묵, 그리고 돌아온 홍준표,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 마지막으로 국회로 간 판사 탄핵,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 닫은 이재명, 김진표 의원, 당 분열해선 안 된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지사의 탈당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인데,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돼 있군요. 내용 좀 보죠. 어제 이재명 지사가 국회 행사가 있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따라 붙어서 질문을 했죠. 그러나 탈당, 경찰 배후 질문 쏟아져도 묵묵부답, 대신에요, 부정부패에 이만큼 관심 가져줬으면 하고 불만을 좀 드러냈습니다. 하태경 의원, 민주,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해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지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관심인데,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천 대표님하고 만나보셨나요? 시간이 연락해봤어요. 자,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잠시만요. 어떻게 자,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철도 정책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기말리세요. 고정 활동에는 예. 입장할 때 모습, 그리고 그 행사를 퇴장할 때 모습, 뭐 비슷한 소리 했습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어제 행사의 주제가 이제 철도 정책과 관련돼서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지금 고민이 깊겠죠. 그렇죠. 어차피 뭐 초미에 관심이 되고 예. 있고.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당초에도 얘기했듯이 경찰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만 예. 검찰에 기대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에 대한 기소 의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이 경찰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예. 이 12월 13일이 13일까지가 시한입니다. 않았죠. 그간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사법적 판단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정치 쟁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스스로 그걸 또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정치권에서도 지나치게 이미 어떤 사법적 판단 내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예. 정책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예. 지금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했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복수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쨌든 김혜영 씨는 특정을 해서 올린 거란 말이죠. 근데 복수이고 주변 인물일 것 같다라면 예. 경찰의 얘기는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굉장히 예.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을 보고 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군요. 김혜경이 아니라면 해경궁 김 씨는 왜 침묵할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해경궁 김 씨라는 그 계정주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로 통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걸 분석한 기사군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측근 등 직접 관계 있는 인물일 땐 전면에 나서 해명에 부담감이 클 듯. 단순 지지자라도 사태 너무 커져서 계정 폐쇄 뒤 신분 숨겼을 가능성. 가능성이군요.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군요. 그리고요. 검찰에 고발했던 이정열 변호사가 어제 출석해서 또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모킹건 때가 되면 공개할 것. 스모킹건. 뭘까요? 그 스모킹건이. 자,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은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여기 한겨레 신문이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경궁 김 씨 사용자는 이재명 주변 복수의 인물 가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제요. 경기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의전 비서관 이런 말을 해요. 해당 트위터 이메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사용이 됐던 그 이메일 자신이 만든 거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검찰 주변 인물로 수사 확대 불가피 이렇게 한겨레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정열 변호사의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스모킹건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됐다고 보이시나요? 이 사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공개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 검찰 조사 때 그거를 건을 공개하실 생각?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일단 경찰의 수사 결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듯 합니다. 복수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민병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망건을 한 사람이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많은 네. 글을. 예. 문제는 이정열 변호사께서 예. 스모킹건, 예. 스모킹건은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 그 결정적 증거가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을 쐈다는 결정적 예.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예. 있고 소송에서 내겠다는 것인데 예. 이거는 카드 게임이 아니잖아요. 히든 카드로 나중에 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분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빨리 제출할 것이 있으면 예. 제출을 해서 예. 이 논란의 종집을 찍을 수 있다면 찍어야 되지 않겠나. 카드 게임이 아닙니다. 예.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그 스모킹건을 좀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 지금 상황 검찰 쪽으로 넘어가서 잠시 이 수사 상황이 굉장히 좀 여러 갈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고발이 된 거고요. 그건 2017년 4월 3일 날 그 경기도지사 민주당에서 경선을 할 때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예.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달 12월 13일까지 예. 공소가 제기가 돼야 예. 돼요. 아니면 이제 처벌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시간이. 검찰이 이제 조사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예. 2016년 12월경에 이 같은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라고 그럴까요? 대표라고 그럴까요? 그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비리 그렇죠. 의혹을 올린 게 있어요. 예.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예. 고발이 됐어요. 예. 그거는 공소시효는 이제 더 기간은 예. 있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이 두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예. 검찰에 넘어간 건데 지금 문제는 예. 그거 쓴 거.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손잡았다. 예. 그럼 이걸 누가 썼느냐? 예.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썼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래? 예.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거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쓴 거다. 이게 지금 경찰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예. 이게 2013년에 이 계정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2017년 4월 3일 그 문재인 전해철 손잡았다. 예. 이 트윗까지 하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한 4년 정도 되는데 예. 365일 꼬박 썼다 그러면 그냥 한 1,500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4만 건이 되려면 하루에 거의 25건 정도는 계속 트윗을 올렸다는 글을 그렇다면 하루 올렸다는 종일 거예요. 뭔가를 따라가면서 올렸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겠냐 혼자. 그런데 그 트위터의 계정에 연결된 예. 구글의 예. 그 이메일 주소가 예.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의전 비서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이메일은. 그 이메일 주소는 예. 만든 사람이 이 예. 사람인데 자기는 트위터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트위터 계정은. 그렇죠. 이메일만 만들었지 그 계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나는 내가 만들지 예. 않았으니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은 혹시 이게 이재명 지사의 주변 사람이나 그 캠프에서 같이 쓰던 계정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글을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리무중이 되는 거지만 예. 이거를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쓰던 계정이라고 그러면 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도용이 되네요. 된 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은 그 측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예. 이런 분들에 대해 그런 내용들을 건들지 말아야 될 내용까지 건드렸다. 이런 반문 정서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정치적인 부담이 알겠습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트위터 계정주가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모르는 그분이 그걸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배정희 교수님. 네. 그나저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도 지방선거와는 달리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고민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 예. 이재명 지사가 어찌됐든 간에 현재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공천해서 당선됐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낙마를 할 경우는 굉장히
당이 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탈당까지 요구하면서 때리기 나섰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이해찬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 이해찬 때리기였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또 본인이 나를 세울 경우에는 정치적인 역풍에 휘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등장하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라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지난번에 당권 경쟁할 때 이해찬 당시 후보가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이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탈락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친문 쪽 정서가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우갑 의원님. 지금 현재 그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저는 이게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수사의 1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예단해서 한다는 것은 자칫 이제 여권 내에 분열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죠. 지금 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김경주 지사도 그러고 있지. 다들 좀 약간의 어려움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얼마 전에 이제 노동자 대회에 가서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노동계와 좀 뭔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갔단 말이죠. 야,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집권 2년 차에 너무 지나치게 각각의 대선 행보 속에 이게 분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지사 그리고 해경군 김씨, 이른바 해경군 김씨 파문과 관련해서 참 여러 사람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기사에서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돌아온 홍, 웃지 못하는 한국당.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현실 정치 복귀 선언한 홍준표. 자, 여기 제목에는 지금 당 상황에 대한 그리고 어떤 배경일까를 분석했군요. 갈팡질팡 비대위. 재등장에 멍석을 깔았다. 최신 찬물 우려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요? 내년 전당대회 등판, 4월 보궐선거 출마설, 당 내부에서는 심경이 복잡하다. 당 내부가 고민이다. 전직 당대표의 현실 복귀가.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홍준표 현실 정치 복귀로 그러자 정의당 개그계 시장 뺏길 판이다. 이렇게 또 논평을 했네요. 홍, 국민 절반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요. 언제 정치 떠난 적 있나? 현실 복귀라니 이렇게 되고요. 평화당은요. 한국당 골칫거리 늘어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홍 전 대표의 복귀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영상으로 보시죠. 혹시 홍준표 대표가 오늘 복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다. 네? 가능한 일이다.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해도.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수시로 현안에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바람에 언제 떠났는지 국민들은 인지도 못했지만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의 종신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통째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개국에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정의당이 비판이 섞인 듯 아니면 격하게 환영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저런 논평이 어제 있었습니다. 민명도 변호사.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국민 절반이 내가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와야겠다. 자, 요 자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 예. 법조인이신데 예. 주장과 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 논거가 없는 주장만 하고 계시죠. 국민 절반이 내 편이다. 예.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확실한 것은 예. 국민 절반 이상을 웃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정의당 논평과 약간 비슷한 네. 내용의 논평.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예. 했잖아요. 한국당 해체의 미랄이 되어달라. 예. 라고 했고 정의당에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논평들을 냈단 말이죠. 예. 그 다른 당들을 다 예. 유쾌한 논평을 내게 한 예.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홍준표 대표께서 다음 전당대회라든지 예. 네, 창원에 예. 출마라든지 이게 문제인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이잖아요. 예. 재건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인데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인데 반드시 이기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핵심은 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예, 수 예. 있는 예.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될 테인데 예. 홍준표 대표께서 거기에 부합하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어제 그 선언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지금 진짜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뭐 현실 정치로 복귀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뭐 전대인지 내년 4월 예. 보궐선거 출마인지 뭐 예.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말하지는 없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측인 거죠. 예. 그건 뭐 전대일 거다 아니다 이제 그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노회찬 의원의 그 이제 사망으로 보궐이 난 예. 뭐 창원이면은 또 적절한 예. 지역이기도 하니까. 일단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4월 보궐이면 뭐 지금부터 준비해야 예.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좀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예. 저 국회 정론관이에요. 예. 본인의 SNS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이죽거린다 그럴까 비아냥거리는 저런 논평이 왜 국회 안에서 나야 되는지 좀 너무 좀 비아냥거리는 논평을 좀 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품격을 잃었다, 예. 격조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는데 뭐 전체적인 정치에서도 좀 품격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의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마 4월 보궐선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 저격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사실 정의당의 소속이었었는데. 정의당 출신의 그 경남 도의원이 벌써 출사표를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한국당 내부에서 본다고 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전했어요. 20%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도 나름 선전을 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후보로 나서줘서 띄워준 거는 저는 당에선 고마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대의 경우에는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패배 정도가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이 한국당 의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런 정도예요. 서울시의회도
뭐 비례 빼면은 뭐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대패를 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으로 물러난 대표가 다음 전대 또 대표로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많은 그 감정에서.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저는 양식껏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보궐선거는 그거는 이후에 그거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하는 거는 그때 당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인 제가 미리 나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본인이 복귀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복귀 선언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앞으로 당권 도전하겠다는 깃발을 든 것이 틀림없다고 그럼 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 정치를 복귀한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실 정치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일각에서는 언제 떠난 적이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정치하겠다라고 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도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정계 은퇴를 했다면은 정계 복귀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현실 정치를 떠난 적이 없는데 현실 정치 복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뒤집으면 앞으로 내가 한국당의 전당대회 때 도전해서 당권을 거머쥐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인데. 그래서 이 다시 복귀의 명분이 국민 절반이 내가 옳았다고 판단을 한다. 이걸 내세운 건가요? 이제 근거가 전혀 없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본인의 말대로 현실 정치 복귀 선언을 했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한국당의 지금 질이 멸렬한 그런 현 주소하고 상관이 있다. 아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그립을 잡았다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올 틈새가 없죠. 그런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전원책 전 조광특위위원 문자 해촉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친박 비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뚜렷한 당권 주자가 본인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 경선 규정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 5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0% 5대5로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 시점에서 현실 정치 복귀의 명분의 카드를 꺼내 든 건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적 쇄신, 새로운 당의 모습이 필요한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세요? 본인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틈새 시장을 겨냥하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그러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고민이 들어가서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또 그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은갑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복귀는 사실 시간 문제였죠. 이제 5개월 만에 들어와서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른데 그것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당의 그 어떤 그 혁신 작업이 사실 제대로 안 된 데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한국당의 전반적인 분수령은 지난번 전원책 그 조광특위 위원이 들어와서 그때 태극기 부대를 같이 하느니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면을 조정한 뒤에 이제 떠나면서 새로운 이제 국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반문 연대라는 게 질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인적 쇄신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당연히 뛰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자기의 정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홍준표 대표만한 또 인물 또 그런 혁신 작업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어떤 반사 움직임 이걸로 이해가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엄격히 좀 따져보면 자유한국당 내에 존재감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지표 개선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이런 얘기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요, 지금 경향신문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군요. 낙관적 통계만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동차, 조선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황이 물 들어올 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제조업 실적 개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동차 생산이 8월에서 10월 증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막상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물 어디서 들어오나? 이게 어떻게 된 인식인가?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9월엔 감소했고 10월 증가도 착시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그 발언 속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인식. 네 분 패널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미리 써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정우갑 위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 어제 언급은 좀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기대가 담긴 희망이 담긴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특정 지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아니냐. 물론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이제 심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또는 경제 수장들 입에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면 저런 수치를 얘기할 때도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좀 같이 언급을 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경제 참모들이 좀 그 같은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일부 뭐 어떤 긍정적인 지표만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대통령이 뭔가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있지만 이렇게 언급하더라도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 좀 서로 맥락이 같이 이어졌으면 좀 더 시장이라든가 전 국민에 대해 주는 메시지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만하지만 참모들의 말 그대로 보자가 조금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네요. 자, 민병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패러디해서 누구를 위해 노를 젓나. 누구를 위해 노를 젓나. 그런데 의문문이 아니라 느낌표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경제 통계에 대해서 다소 이제 일반인의 인식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살펴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사 기자재 업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소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라든가 조선사 업체 여기를 지원하라. 즉 노를 힘차게 저어달라. 이런 의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해서 따질 것은 뭐냐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노를 저어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저어줄 예. 건데 하면서 좀 더 힘차게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로 촉구하면 이건 좀 더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조금 격려를 하는 기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좀 밝히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첫 번째는 참모들에게 예. 좀 순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기사 세 곳에서도 그 교수님이 예. 한 분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 교수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이었는데 저런 발언이 나오게까지 참모들이 옆에서 여러 가지 아무튼 뭘 했다는 거죠.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면서 숫자를 들고 저 책상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예. 이 통계 자체도 예. 일반적인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그 자동차 생산 동량을 기초로 해서 예. 1단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를 내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구매에 맞춘 기분 좋게 해주는 예. 통계를 들고 갔다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의 참모에게 먼저 좀 그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는 이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우리가 가계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예, 건데 물론 이제 제조업이 중요한 거는 이 제조업이 좀 활성화돼야지 고용률이 좋아지니까 좀 제조업의 숫자에 더 그 신경을 쓰고 집착할 수는 있지만 예. 전체적인 좀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경기가 좋아질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을 좀 크게 보면서 예. 거기에서 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을 해주시라. 이런 주문을 제가 또 드려야 되겠네요. 좀 더 뭔가 좀 참모들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쓰셨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 건 일반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경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통 주력 산업 하면은 자동차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조선이 그동안 좀 침체 국면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8, 9, 10 굉장히 좋은 반등의 기회를 좀 잡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통계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반등의 그런 계기를 삼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지만은 특히 기업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호기를 잡았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 얘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서 기업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규제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뭐 탄력 근로제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노동도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비를 걸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필요도 있는데 다만 통계는 결국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치는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약간 논란에 그런 휘말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의 정확성 또 해석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참모들이 좀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는요. 이게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현실을 왜곡해서 비춰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 여기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여친 인증 얼굴 노출 사진 올려 경찰 일베 서버 압수수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게시자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다. 유명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20대 남자 구속했고요. 여자 모델 사진 올린 수의사 등 80여 명도 입건됐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 여자친구 인증 사진이라며 노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려고 이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18일 새벽부터입니다. 일베 회원들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일부 사진들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면 1차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운영자도 이를 방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엄중한 처벌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예고에 논란이 거세지자 이 글을 올린 회원 대부분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증거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경찰 수사 대처 방법까지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회원들은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일베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까지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처벌 안 받습니까? 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 잡힌 피의자들이 왜 예.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예. 지금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만일 뭐 동의를 받는 사진이라도 예. 나중에 동의 안 받고 게재하면은 예. 그것은 성폭법 위반이고요. 동의를 안 받았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또 성폭법 위반이고. 예. 근데 이제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체증을 다 한 상태에서 예. 일베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이 유명 비공개 촬영 올린 거, 비공개 촬영에 올린 이 사진의 사이트 운영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예. 일베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 사진들을 내렸다고 예. 하는데 게재자들이 예. 워낙 문제가 될 때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체증을 다 했다라고 하니까 예. 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지고 게재자들의 IP 추적을 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뭐 일일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우선은 그 법정형이 너무 낮다. 법정형을 올려야 된다라는 예. 요구가 이제 여성계에서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좀 이런 투아웃제라고 그럴까? 예. 처음 걸린 거는 자기네들이 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음란물이 게재되는 두 번의 어떤 그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좀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예. 그 사이버 상에서의 이 예. 음란 동영상 관련해서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예. 이게 이제 수요자층이 거의가 남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거의가 여성인데 여성들은 이런 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예. 돌아다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건 저는 변호사를 하니까 이런 게 주로 얼마나 많은지 알지. 남성들이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들은 정작 예. 얼마나 행행하는지 예. 잘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좀 여기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다시 반복입니다. 예. 법정형을 높여야 된다. 이 범죄만큼은 그런 생각. 배종현 교수님. 네. 여친 인증.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다. 이거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좀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심리가 뭘까요? 통상 여자친구가 있다라면 남들이 너무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그 심리는 뭡니까? 이제 일탈된 영웅 예. 심리라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의 그런 여친이라는 표현만 붙여 있지 성적 놀이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친도 있고 전 여친 사진도 그렇습니다. 올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여친이라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면 어떻게 진짜나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신체의 노출 부위를 그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게 이 사이트의 회원이 33만 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3만 명의 회원이 있다는 게 저도 충격을 받은 게 그렇다면 이 회원들은 단순히 즐기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성적 가해자의
공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정 처벌을 굉장히 높여야 되겠고 그리고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법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도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 아내라면, 내 여친이라면, 내 누이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술자리 보프 있었다면 만취 대학생 공유차 빌려 몰다 6명 사상. 만취 대학생이 운전을 했는데요. 친구인 대학생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아, 이런 또 일이 일어났군요. 술자리 보프는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일행이 술을 마시러 갈 때 그중에 반드시 한 명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담당하게 하는 거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게 나머지 분들이 편하게 술 마실 수 있겠죠? 이렇게 술자리 보프가 있었다면 사고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취방서 술 마시던 학과 친구들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 빌려서 시내에서 2차하고 귀가 중에 참변, 교차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술 마신 채 차를 빌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 아, 이게 또 현실이 이렇군요. 임명덕 변호사.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허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음주운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식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카쉐어링해서 공유경제 하는 거 좋은데요. 또 거기에 또 맹점들이 이렇게 있네요.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미리 등록을 해놓고 차를 받을 때에는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냥 신청만 하면 그냥 차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음주 사고를 냈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3번 이상 하면 구속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심신미약, 술 먹은 상태가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법률적으로는 술 마시기 시작할 때 그때 상태에서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기 시작하면 원인행위라는 술 마실 때 그때 이미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이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고 있거든요. 음주운전 특히나 요즘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데 자칫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금 동석을 한 다른 사람들이 3명이 튕겨져 나가면서 이제 그 사망을 한 거거든요. 사진을 보면 그 차 참 참혹합니다. 이 음주운전에 동석한 사람들, 그 같이 타고 갔던 사람들의 저 사고가 났을 때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한 본인은 운전석에 앉은 본인이 제일 안전해요. 본인은 다치기만 하는데 대개 뒷자리나 조수석은 거의 사망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졌다는 거 보면 안전벨트도 안 한 거예요. 6명이 탔으니 뒤에 4자리니까 뭐 멜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수석이라는 데는 원래 또 좀 안전성이 미비한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술 먹은 사람 옆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 운전하는 너는 제일 안전하고 내가 제일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타기가 어렵겠죠. 술자리 보프 캠페인 우리나라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단체가 술을 마실 때 반드시 한 명은 술을 입에 대시면 안 되는 이 캠페인.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엔 신문 대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판사 탄핵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중앙일보와 한겨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판결 전에 정치적 단죄 하나 이런 기사고요. 한겨레는요. 재판 개입 드러났는데 무슨 궤변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 여기 있습니다.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 양심 대표할 수 있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탄핵 검토 결의 둘로 갈린 사법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찬성표 던져 내부 반발 커져. 판결도 전에 정치적 단죄 하나.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재판 개입 드러났는데 법관 탄핵 흔드는 3가지 궤변이다. 그러면서 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혐의만 갖고 여론 탄핵 그러다 임종원 공소장에 고스란히 있다. 형사처벌 확정 안 됐는데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탄핵은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이다. 삼권 분립 침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탄핵은 국회와 헌재 권한인데 무슨 소리. 이렇게 한겨레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패널께서는요. 2개의 신문, 중앙일보와 한겨레 중에서 공감하시는 신문을 선택해서 앞에 꽂아주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갑 위원께서는 한겨레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어쨌든 간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여러 정황, 증거들이 이제 재판 거래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믿었던 그 법원이라는 보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계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은 스스로 자정,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국회라든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점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지금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부 반발에 따라서 국회 비준 이제 헌재까지 가는 길은 절차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그 절차 속에서는 국회 비준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자정이라든가 냉철한 반성과 평가 그다음에 대안을 갖고 왔으면 되는데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여러 정치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 그 같은 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의 하나의 커다란 보루인데 사법부가 냉정하고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중앙일보에 공감하신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몇 주째 이걸 하는데 저 혼자 맨날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앙일보의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탄핵 찬성 53명이 법관 2,900명을 대표하느냐. 이 헤드라인은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문제는 법관의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그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어요.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법관 대표 회의에서 그럼 왜 이런 그 사법부 안에 이 소모임에 그 법관들이 굉장히 그 주도를 해서 이 결과를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왜 냈을까? 그렇죠. 탄핵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한 거 왜 했을까? 이거는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 여권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여권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이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법관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거는 이제 자문기구이지만 그럼 이걸 들고 국회에다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사법부 독립도 해치는 거고 삼권 분립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이 얘기가 우리 그 법관들의 이런 기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회의 때 결과도 한 표가 덜 나왔으면은 반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표 차이로 지금 찬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의 이 회의 결과가 그럼 사법부 모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한 표 차로 갈렸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앙일보에 대해 그 논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예. 법관 대표 그러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양쪽에서 다 지금 공격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왜 없는 침묵하고 거죠. 있냐고 지금 양쪽 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부 안에서의 이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너서클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개혁의 일성을 날린다고 하면은 그 안에는 이런 이너서클에 대해서 그게 순수 뭐 연구 모임이라고 지금 보기를 좀 어려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해체도 한치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주문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변봉 변호사께서는 한겨레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예. 사법부의 수장인 예. 대법원장께서 예. 제대로 이 문제를 하지 못하니까 판사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예. 그것도 한 표 차이라는 것은 예. 엄청나게 경론을 빚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든지 여권과 교감이 있었다든지 한 표 차이로 그런 경론을 벌였다면 한 표 차이가 굉장히 대단한 경론이었음을 저는 말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엄청난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고 예. 봅니다. 또 하나는 예. 이 판사들의 검토, 예. 탄핵을 검토해달라는 예, 것은 어떠한 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 탄핵 소추는 예. 국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예.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 침묵하고 있는다는 것도 실은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예. 국회에서 판단해주고 헌법재판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저는 상권 분립에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분리해서 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사법부, 특히 법원을 견제하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견제 기능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상권 분립에 맞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도 한겨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십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두 가지 쟁점인데 예. 하나는 사법농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마땅하냐 또는 부당하냐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사들이 입장 표명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오늘의 쟁점은 사법부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법 침해냐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미 이 사법부는 신뢰가 실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고 또 법관들을 사찰을 했기 때문에 최후의 정의의 보루라 하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 신뢰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사들이 자정운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사법 침해라기보다는 사법의 신뢰를 세우기 위한 자정운동이기 때문에 사법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이게 과연 그러면 상권 분립 위반이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논리로 지금 상권 분립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대통령과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됐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탄핵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검토해달라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사법농단과 관련된 비리 판사들을 탄핵 소추함으로 인해서 사법부를 오히려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대 신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힐러리 감옥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막상 본인의 딸 이방카도
개인 이메일로 공무를 받다 그러네요. 힐러리 과거에 이 개인 이메일 사용 때문에 큰일이 있었는데. 자, 백악관 참모 등의 수백 건 보내 미 연방기록법 위반인데도 규정을 몰랐다. 클린턴 때와는 힐러리 때와는 달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political scandal since Watergate. How can Hillary manage this country when she can't even manage her emails? Did you ever see? Intuitive, actually. I mean, she certainly should have known because her father ran on what about the emails as it relates to Hillary Clinton for 2 years. 네, 정우가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까지 비난했었는데 막상 본인의 딸이자 백악관 참모인 이방카가 똑같은 경우가 됐어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이방카 입장에서는 자세한 세부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라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죠. 저렇게 힐러리가 떨썩했었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요. 어쨌든 이방카도 그 안에 참모로서 저런 공격 포인트를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좀 얘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 문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함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제를 좀 희석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선 도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악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만 일련의 행보를 보면 차기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맞춰서 어떤 저 같은 문제점들을 상대당에서는 사전에 공략을 하면서 그 같은 점을 미리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의미도 담는 그런 서로 공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설수 스캔들이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늘어난 싱글족 혼밥 브랜드도 급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참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혼밥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혼술, 혼밥, 홀로, 혼자 등 1인 가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단어를 포함한 상표 등록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래도 요즘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다음 기사로 가보죠. 여기 있습니다. 오청성, 탈북한 병사죠. 굉장히 큰 부상이 있었는데 후원금 모두 쓰고 기초수급 생활자가 됐어요. 경찰 만류에도 일본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가를 받고 인터뷰를 한 듯하다. 근데 그 인터뷰가 꽤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극우신문으로 통하는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은 한국 군대는 군대 같지 않은 군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막상 본인은요. 신문이 자기의 발언을 왜곡했다. 한국군 비하 자기 그렇게 한 적 없다.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화제가 되는데 지금 기초수급 생활자 받은 돈을 다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희 변호사. 탈북자들의 어떤 생활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본 언론이나 일본 쪽의 이런 또 움직임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자본주의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돈을 받았을 때 그게 그 후원금이 얼마 액수였는지 몰라도 조금 뭉친 돈이었겠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자본주의 교육이 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 제3국을 거쳐서 왔을 때는 좀 나은데 근데 이 오청성 이 사람은 바로 내려왔으니까 아마 좀 그런 면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를 잘 못했던 어떻게 쓸 줄을 몰랐던 거군요. 있던 것 같고 그런 데서 이제 돈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 어떤 성향인지도 이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일단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추정입니다만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탈북을 했느냐 거기서 무슨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좀 사람에 대한 저 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한 이제 그 집중 치료도 받았고요. 근데 좀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 덕에 좀 북한의 그런 위생 상태라든가 이러고 또
다리 그 길을 막 내려올 때 차를 그걸 우리는 굉장히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막 평화를 위해서 달려오는 청년의 뭐 이러면서 예. 굉장히 또 감동도 받고 했는데 예. 좀 씁쓸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자체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좀 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민주노총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 이런 말을 어제 또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 총파업이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업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눈길을 잡습니다. 문재인 정부 덕분에 복직 쌍용차 노조 간부 트위터에 파업 지지 글을 올리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댓글 폭탄을 남겼습니다.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민명욱 변호사. 좀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이 갈등 국면을. 그러게요. 참 이 노동 현실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없는데요. 지금 노동도 존중해야 되지만 또 이번에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이제 기업의 현실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탄력 근로제를 예를 들더라도 이제 기업계에서는 52시간이나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의 그 기간들을 좀 조절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일 거고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형해화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뭐 기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 걸쳐 흐리거나 비가 오다가 중부 지방의 경우는 오후부터 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